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TSD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도 비교적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PTSD 증상도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PTSD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PTSD에 취약한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어릴 때 학대 받은 그런 트라우마의 경험, 또 가족 간의 불화나 주변의 지지 부족, 그리고 여성,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등의 동반 질환, 최근의 스트레스 사건, 최근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이 내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원을 나갔을 때 이런 취약한 요인들이 있다면 PTSD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잘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일하는 집의 가족들은 모두 해외여행에 가고 집안일을 혼자 하시던 중에 집에 큰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뻔한 큰 사고였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집에 당신만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분은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사고보다 그 말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돌아와서 그냥 괜찮냐 이렇게 한마디 말만 해줬어도 훨씬 괜찮았을 텐데, 가족들도 떨어져 있고 또 주변에 도움 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 말로 트라우마까지 받으셔서 정말 한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 여성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속상하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 약간 취약 요인 중에 여성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여성분들이 비교적 PTSD를 겪기가 쉽고, 또 한 번 걸렸을 때 1년 이상 이제 오래가는 만성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가족 중에 PTSD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신 분은 없는지도 병력을 물어보면서 잘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건 자체가 그분에게, 그 환자에게 주는 의미도 중요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이 모두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을 때 그 사건에 있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죄책감이 당연히 PTSD를 유발하고 그리고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테니까요. 잘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왜 PTSD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과거의 기억과 연결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았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재현된다고 봅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면서 이 나타나는 불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실패하고 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퇴행 현상이 일어나서 억압이나 부정, 취소, 반동 형성 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TSD에서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서 멍해져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 얼어붙는다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거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인지행동 모델로도 PTSD를 설명을 하는데요. 증상 중에서 회피 행동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피해자는 길을 가다 우연히 검은 모자를 쓴 남자를 보고 갑자기 성폭행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굉장히 괴롭고 또 불안해지게 되겠죠. 상대가 성폭행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무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전까지 아무런 의미 없던 자극인 검은 모자가 트라우마와 연결되는 과정을 컨디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컨디셔닝, 우리말로는 조건화라고 하는데요. 이 컨디셔닝이 일어나면 트라우마와 무관하게 검은 모자만으로 즉각적인 공포 반응이 유발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는 처음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만 두려워하게 되지만, 이어서 검은 모자를 쓴 여자나 검은 모자를 쓴 아이를 보는 것까지 두려워하게 되죠. 이렇게 두려움이 대상이 늘어난 피해자는 결국에는 외출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그 뇌의 변형계, 이 좀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감정과 관계되는 부위인데, 이 변형계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그 사고, 트라우마의 재경험, 그리고 악몽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의 증가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하면 운동을 우리가 격렬하게 했을 때처럼 가슴도,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오르고 숨도 차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PTSD에서 나타나는 과각성의 증상이 비슷한데,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네.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울지 말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질환과 다르게 오피오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PTSD하고 관련이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전에 방송에서 뭐 다른 정신과 질환 관계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오피오이드가 마약 또는 마약성 물질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이 관련된 유사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거를 엔돌핀이라고 부르죠. 근데 트라우마를 받으면 우리 몸이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엔돌핀을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를 원치 않아도 자꾸 꿈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 PTSD의 증상이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의 재경험이 있을 때마다 몸에서는 엔돌핀이 확 나오게 되고, 네. 다시 편안해졌다가 또 엔돌핀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일종의 금단 증상으로서 더 불안해지고 긴장이 되고, 그래서 다시 엔돌핀이 분비되는 과정의 반복,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PTSD 증상의 연속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PTSD의 원인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도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의 면담 경험이 많지만, 정말로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입으신 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좀 해드려야 되는지,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점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위에 큰 사건, 사고를 겪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난처했던 경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심리에도 응급처치가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재난 등의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에게 재난 초기에 필요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아울러서 심리적 응급처치, PFA라고 부릅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걸로 꼭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뜻하는 건 아니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금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듣는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경청이고요. 그리고 호응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응을 하고, 그래서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건 안 좋다고 해요. 다만 뭐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말을 해주진 말고 침묵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좀 기다려주는 것도, 주로 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꼭 대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조용히 곁에 있으면서 뭐 음식이나 생수 뭐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름을 얘기해주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 환자분이라든지 뭐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오동훈님, 손정현님 이렇게 이름을 직접 불러주면서 대화를 하는 게 의외로 도움이 된다고 네, 하고요. 그게 안정감이랑 이제 현실 감각을 좀 일깨워준다고 그쵸. 하죠.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을 중간중간에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소,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반응들,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이런 반응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거를 꼭 강조해 드리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조금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오동훈님 감사합니다. 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경청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과하게 몰입하거나 또는
공감 없이 그냥 이해만 하는 태도도 좀 피해야 됩니다. 어렵네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잘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안 좋죠.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극복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그분은 아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이런 말도 사실은 많이 하는데 네, 사고 현장에서 이제 좋지 않다는 거고요. 또 이 일이 지금 누구누구님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이런 표현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던지지 말고 일단은 들어보라. 네, 그게 좀 맞습니다. 중요한 네. 그렇죠. 좀 메시지인 것 어떠세요? 같네요. 라고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막 그러셨군요. 라고 공감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정신과적 면담의 기본 원칙과도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 장소가 지금 사고 난 그 공간이 아니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거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그 분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얘기 규영이도 했었고요. 긴장을 풀어줄 수 있도록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시도록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세월호 사건 때 그 트라우마 겪으셨던 분들에게 따뜻하게 조격을 할 수 있게 좀 조기에 도움을 드렸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필요하거나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도록 하라라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곳이 있구나, 하소연할 곳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안전하구나, 이런 것만 어느 정도 느끼게 해드려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뭐 여기서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근의 병원이나 센터 등으로 신속하게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PTSD 치료의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단계가 안정화, 두 번째는 외상 중심 치료, 세 번째는 통합과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안정화는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아까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라는 얘기 윤여 선생님이 했는데요.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물건을 5가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만약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반복해서 말을 하거나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묘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또는 지금 들리는 소리 5가지를 말하기,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오늘은 며칠인지 생각하고 말해보기, 그리고 지금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그걸 말해보기, 박수치기, 어깨 돌리기,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공통적으로 이 증상이 너무 심할 때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현실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의가 그 사건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걸 막고 현실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죠. 네. 그리고 힘든 기억을 조절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봉인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뭐 트라우마 경험은 아니더라도 힘든 기억 뭐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서 잊고 싶은 지금 기억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불편한 기억이나 이미지, 감정, 생각을 집어넣는 용기를 지금 같이 만들 거예요.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는 건데 그릇을 네. 생각하는 거죠. 금고나 컨테이너 박스 같이 단단하고 새지 않는 그런 용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어떤 형태의,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또 그 재질은 또 어떤지, 색깔은 무슨 색인지 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또 그 뚜껑은 어떻게 생겼나요? 또 그걸 봉인하는 방법은 뭐죠? 이제 자물쇠로 잠그는 건지, 아니면 용접을 해서 아예 붙여버리는 건지, 접착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입구랑 밸브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할 때만 조금씩 열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그런 기억이나 이미지, 신체적 불편감을 하나씩 정해서 용기 안에 넣었다가 또 치료하거나 이제 상담할 때 잠깐 뺐다가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봉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규영이가 이야기한 건 봉인 연습이라는 기법이고요.
저는 안전지대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뭐 이 장소가 안전하다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게 꽤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거에 더해서 그냥 스스로 이것도 역시나 들으시면서 스스로가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편안하고 안전한 그렇게 느끼는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어디가 돼도 좋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나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이런 것들은 내 몸에서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느껴지는 건가요? 그래서 그 소리와 냄새, 보이는 풍경, 느껴지는 감각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안전한 지대에 있다.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편한 감각들, 감정들 이것들은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분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이 안전지대를 상상해보는 훈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기법의 하나로 버터플라이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예전에 뭐 프리허그 운동이라고 해서 뭐 마음이 힘들거나 뭐 지친 사람들 제가 뭐 안아드립니다 해서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거 뭐 SNS에 올리고 그런 게 이렇게 붐일 때가 있었는데 이 스스로를 안아주는 일종의 행동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스스로를 안아주는 거죠. 그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아 괜찮다 라고 이렇게 되뇌이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시면서 스스로 안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행동 치료 기법에서 저희가 이전에 호흡 훈련이나 근육 이완 같은 것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순차적으로 같이 시행하시는 것도 이런 불안이나 초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에 관련된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약물 치료 역시 초기에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SSRI와 같은 항우울제, 항불안제, 교감신경 억제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불안이나 과각성, 불면, 우울 이런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정신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정신분석적인 기법의 면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위기중재 모델이란 거에 입각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환자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증상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신치료 과정 중에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면담 과정 중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또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기억을 처리하고 사건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PTSD에서는 이 회피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제 차를 다시는 못 탄다거나 심하면 이제 아예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회피 행동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사건에 노출시킨다는 그런 이제 노출 요법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예, 물론 초기에는 하게 되면 굉장히 더 공포스럽고 그렇죠. 예,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이제 환자분과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많이 안정이 돼서 시도해 보실 수 있다면 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고 홍수요법처럼 한 번에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요점은 두려운 상황에 갔을 때 실제로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안하거나 힘들지 않다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점진적으로 노출시킬 때 요즘에는 가상현실 사용한 맞아요. 것도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TSD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방법이 EMDR,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꽤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원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사람이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을 응용한 거라고 하고요. 사람이 기억을 저장하고 회상을 할 때 특정한 방향으로 눈이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화에서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한쪽을 보면서
구름표시 그걸로 하면서 거기서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뭐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스스로 말을 할 때도 생각해 보면 뭔가 기억을 회상하려고 할 때 한쪽 방향을 보는 거를 중간중간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눈동자가 저도 모르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면 단계 중에 렘 수면 단계에서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는데 그 시기에도 눈이 상당히 빠르게 막 움직이는 걸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PTSD의 증상은 결국 기억과 감정이 연결이 되면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재처리하고 그런 민감성을 떨어뜨려주는 걸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증상들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것들이 있죠. 그 비약물적인 크게는 인지행동 치료의 범주에서 장기적으로 증상을 경감시키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뭐 마음 챙김, MBT 치료가 대표적인데 지금 감정과 생각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를 회복하는 개념의 이 동양 명상 요소가 들어간 치료이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감정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때에 그 여러 가지 징후들을 미리 알아차려서 조절하는 방법을 훈련을 하는 DBT,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어떤 순서가 있는 신체 자극들을 통해서 이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게 그 감정을 경감시켜주는 EFT, 이런 것들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PTSD의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좀 찾아봤는데 포항 지진이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아마 이 지진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PTSD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포항 지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이 하루빨리 좀 안정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외에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PTSD로 좀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또 저희 방송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럼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소통창구 3종 세트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불안요정 손정현 선생님 한껏 긴장한 얼굴로 지금 머릿속으로 멘트를 되뇌이고 있는 것 그게 같은데 얼굴에 보이나요? 네, 소개 정신과 부탁드릴게요. 의사가 많네요. 아니어도 알 수 있을 듯. 저희가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하고 페이스북에 뇌부자들이라는 계정으로 개설을 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 뒷이야기들 여러 가지 올리고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피드백들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 협찬해 주시는 업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허경 선생님. 네, 제가 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서 이익금을 통해 아동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인 휘겔리 다울리에서 저희 사연 주인공으로 채택되신 분들께 10억 턴 퍼스트 오일과 카카오 수제 비누팩을 보내드립니다. 그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와 제품 소개들이 나오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인 만큼 저희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로 23-1화 정신과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정비소 시간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사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